자,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저 처음 보신 분들, 또 기존에 보셨던 분들, 빨리 손 들어요. 자,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인데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2차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심으로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소장으로 이에 부임받고 우리가 심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걸 배우는 과정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27회 시험을 우리가 대비하는 거죠. 26개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우리 자격증 이름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사가 되신 분도 있고 보가 되신 분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합격경을 치되면 무엇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중에서도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제 이름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근데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름 정도 기억했어요. 김영곤입니다. 김영곤이고 전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전 첫 번째 뭐냐? 자, 에듀에서 이제 관리심의 전임 교수. 그래서 관리심에 관련된 기본서, 기초서 모든 문제집을 제가 저술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아마 에듀에서 모든 과정에서 제일 오래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에듀에서만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합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합격을 해서 뭘 해야 돼요? 취업이죠. 그래서 애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 합격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또 취업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애들에서 취업 지원까지 해서 이제 취업 지원 때 자문위원, 즉 취업 지원센터 센터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하면 저를 영원히 안 볼까? 그 인연이 끝날까요? 아마 합격하시고도 영원히 저를 보셔야 될 겁니다. 왜 소장으로 부임가도 내가 모르는 것은 저한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과 취업. 그래서 저를 만났던 것은 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취업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뭐 이름을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뭐 그다 연고나 부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 중에서도 아마 닉네임이 가장 많을 겁니다. 아마 애들 합격 수기에 보면 김교주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교주, 교주가 저를 뜻하는 겁니다. 그뭐 15회 때 합격생들이 붙여진 닉네임인데 가장 좋아하는 닉네임은 김교주. 두 번째, 자 여러분들 합격증 있는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없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관리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몇 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입실회죠. 저는 9회 합격생입니다. 9회. 안 보이죠? 뭐 까마득하잖아. 9회 합격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여러분의 선배 지를 갖고 있어요. 그 때문에 뭐 김선배라게 부르시는 분도 있고 뭐 관리심을 담당하니까 뭐 김시무라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편한 닉네임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이니까 올해 26회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과목 좀 분석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시험은 1차하고 2차하고 좀 시험 방향이 다르죠. 1차는 절대평가, 2차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시험 방향이 좀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성이 좀 달라진 게 2차 과목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26회 시험이죠. 자, 2차 경쟁률입니다. 2차 경쟁인데 일단 접수 인원 수가 3,503명이 접수를 했어요. 2차 시험만. 2차 시험. 그럼 이 사람들이 1차에 다 합격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는 뭐 작년도 재수생도 있는 거고 올해 동차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발 예정 인수 우리가 항상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고시를 해줍니다. 내년도 몇 명 뽑을 건지. 그래서 올해 26회 기준선 1,600명이 선발 예정 인원수. 그러니까 1,600등 안에 들어야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쟁률로 따지면 2.2 대 1. 2.2 대 1. 그러면 이제 합격률은 45.7%가 돼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 역사가 길진 않아요. 예전 2차 과목도 절대평가였습니다. 근데 상대평가를 바뀐 게 올해 네 번째예요. 그래서 첫 해에는 우리가 경쟁률이 1.2 대 1. 뭐 상대평가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1.3 대 1. 하고 25회 때부터 2 대 1 경쟁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합격 시험을 보더라도 절반 이상은 떨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2.2 대 1 경쟁률. 그래서 뭐 내년도는 뭐 예측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차에서 어떻게 합격률이 나올지에 따라서 내년도는 경쟁률이 달라지고 아마 선발 예정 인원수는 아마 올해도 아마 27회도 아마 1,600명으로 이게 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수대가사 자격증도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 1,600이라는 게 한 지역에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요.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아마서 선발 예정 인원수는 아마 27회 때도 1,600명 정도 예상하고 11월 달에 아마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27회 2차 경쟁률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1,600명을 예상했을 때 그래서 자, 응시 인원수 1차 합격수에다가 올해 2차 시험 보시고 떨어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에 한 번 합격하면 2차를 두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해서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2차 1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 거냐. 여긴 절반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꼭 2차 재수생이라고 합격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도 특이하게 제가 봤더니 97.5점 관리심에서 맞으면 8분이 나왔어. 8분인데 8분이 다 동차생들이에요. 동차생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고 아마 그도 2차 재수하신 분들이 아마 1000명 이상이다. 그래서 1차 합격자 수가 얼마인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은 이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자, 있어 2차 경쟁률 제보다는 올해보다 좀 상승될 걸로 봐요. 그럼 해마다 상대평가가 시험이 치러지면서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아마 작년도 2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합격 좀 이렇게 경쟁이 더 높아질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26회 2차 합격 예상 점수. 자, 그러면 상대평가라도 최소한 커트라인 점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모릅니다. 애들 자동 채점 결과 아마 68점에서 아마 73점 정도가 합격 예상 점수. 그래서 작년도는 우리가 26회 때 그 합격 그 커트라인 점수가 60.75점이 있어요. 6.75점. 근데 올해 관리심에서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2차 수생도 자, 그 올해 26회 때는 1600명 정도. 그러니까 2차 수생이 그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균수를 많이 올라가지고 뭐 많게는 73점대가 나올 수도 있고 68점대.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아직 채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에듀윌 데이터상으로는 이 점수가 나와요. 근데 항상 에듀윌스 데이터 나온 거에 합격자 발표 점수가 내려갑니다. 에듀윌 학생들의 점수가 고득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하나의 우리가 예상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합격할 거냐 이제 지금부터 좀 우리가 수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이 목표입니까? 네? 그럼 합격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 취업이 목표예요? 저는 항상 그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합격하셔서 롱런 할 수 있는 소장이 명품 소장이 된 게 우리가 목표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단순하게 합격을 목표로 잡으면 제가 쪽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다. 명품 소장이 목표란 걸 꼭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쉬울까 어려울까? 낙타를 바늘기에 통과시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합격은 어려운 겁니까? 왜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바늘기에 통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늘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해가 그게 학습 전략이란 거야. 단순히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데 바늘 크기를 제시를 안 했잖아요. 그럼 바늘기를 크게 만들면 되잖아. 이게 학습 전략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학문을 위한 공부가 있는 거고 자격증을 위한 공부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답게 공부하는 방법이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지금 에듀에서 지원센터에서 지금 취업 실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합격 예정자들이죠. 고득점자들. 그분도 얘기하고 보니까 다 교수님들이 한 대로만 했을 때 합격률이 높았고 고득점이 낮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 저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제가 9회 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10회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0회 때 제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못했으면 강의 시켜줬을까요? 잘했으니까 시켜줬겠죠. 아마 5분 교수님 중에서도 아마 시험 분석은 제가 가장 잘 할 겁니다. 시험을 직접 받고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시험과 유사 시험을 다 분석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1차 수업 들어보셨어요?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렵습니까? 회계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민법? 그럼 시설교육이 가장 만만합니까? 근데 우리 그 1차 시험 역사상 물론 그 해마다 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 꽈락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아세요? 예? 시설교육이에요. 시설교육은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근데 만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과목이 뭔지 아세요? 만점자 시설교육은 만점자 역사상 하나도 없었어요. 회계하고 민법이에요. 저도 그 9회 때 시험에서 회계하고 민법은 본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회계하고 민법을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그냥 회계 원리다 계산 문제니까 어렵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 원리 배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지 수학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걸 뭐 자꾸 수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렵게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산수라고 생각하면 대차 평균의 원리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산수라고 접근하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민법도 막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적용해보면요. 범위가 좁아요. 회계하고 민법은. 근데 여기에 접근할 때부터 내가 어렵다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자격증답게 어차피 1차는 절대평가죠.
몇 점 넘기면 합격하는 겁니까? 6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60점은 수미양가 중에 어디에 포함돼요? 양의 양. 근데 학창시절에 양을 맞기가 쉬웠어, 어려웠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가방만 갖고 점심 도시락만 까먹고 와도 수업만 들었으면 양은 나왔잖아. 어? 그 양당 혼나지. 근데 이거 자학시면서 양이란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무지개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왕년하고 머리에 용량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굳이 1차 과목은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죠. 우리가 100점 목표로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지. 왜냐면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2차는 상대평가예요. 몇 점 내년도 맞아야 합격할지 모르잖아. 1차는 상대평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 내서 우리가 공부 방향이 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거냐게 합격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자, 어떻게 한 번에 끝낼 것인가. 뭐 시험을 오래 끌고 가면 내가 심신이 필요하고 지쳐버립니다. 피폐해져요, 인생이. 그래서 한 번에 어떻게 하면 끝날 거냐. 그걸 한번 지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이제 어떻게 한 번에 끝낼 거냐. 이제 시험을 분석해야 돼요. 어떤 유형으로 취재가 되고 시험 유형이 어떻게 취재가 되느냐, 아니면 시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공부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실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실천이겠죠. 마무리 합격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시험이 끝날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고득점자, 그동안 21회 때부터 수석 합격 점수를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21회부터 한 번도 안 빼고 제 과목에서 제 수업을 들은 분이 수석 합격자를 나왔고 그분들 분석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공부했을 때 합격률이 높았던 걸 여러분한테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합격 조건을 좀 이해하고 공부를 하자.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냐.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합격 조건을 파악할 때는 유념해야 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차례로 하나는 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면 먼저 시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라. 그래서 객관식의 유형의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주관식의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시험 유형을 우리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다 과목당 40문제죠. 그래서 과목당 다 객관식으로 있고 오지선다형이에요. 이제 보기 질문이 몇 가지다. 5가지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찾는 거. 물론 박스형 문제에서는 복수 정답을 찾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지선다 안에서 정답을 찾는 거고, 2차 과목은 우리가 주관식과 객관식 같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과목당 40문제에서 24문제가 객관식, 16문제가 주관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객관식은 우리가 오지선다형, 그러니까 지문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복수의 지문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의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죠. 객관식은 찍어서도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가지면서도 한 가지 지문을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 찾는 문제는 정답 하나잖아요. 내가 지문해도 옳은 지문 딱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객관식은요, 5가지 보기 지문을 비교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교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확한 뭐 암기보다도 좀 이해주로 공부하면 비교해서 정답을 찾는다. 그게 학문이 아니라 자격증 공부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2차 과목은 우리가 다행히 논술이나 서술형이 아니에요. 단답 기입형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용어를 쓴 문제가 나와. 그래서 단답 기인데, 자, 그럼 주관식은 찍어서 맞출 수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뭐 숫자 관련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데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객관식은 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주관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암기.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주택가에서 공부 연령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 두 번째가 40대, 그럼 세 번째가 60대, 그다음에 마지막에 30대, 2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이미 성년이 되고 다 중년이 된 나이가 됐잖아. 근데 암기가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했는데 뭐 돌았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앞으로 돌았으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세요. 돌았으면 잊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주관식은 좀 우리가 객관식은 좀 이해주로 공부하는 거지만 주관식 대부분 이제 암기니까 좀 암기를 우리가 대상으로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까먹을 거니까. 그래서 암기 시점도 찾아서 그때부터 이제 암기를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2차까지 같이 가시려면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 공부하기 좀 달라서 객관식은 좀 이해주로 공부하시는 거고 주관식은 좀 암기성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암기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합격 기준점에 따라 대책이 달라진다. 기준점을 알아야 돼. 몇 점을 맞아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지 기준점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요강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합격 기준점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 우리는 자 과목당 여기가 꽈락제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하고 자 과목 평균 몇 점이 된다. 60점. 60점. 그 보세요. 1차 과목은 세 과목이죠. 자, 두 과목을 만점 맞았어. 근데 한 과목을 35점 맞았어요.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준점. 그래서 꽈락이 없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2차도 똑같이 꽈락제 4.5씩 두 과목 평균 6점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그렇지만 2차 과목은 6점 이상이 안 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선발 예정 수가 내년도 1,600명이야. 근데 1,600명 안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없잖아요. 그럼 6점 미만으로도 합격 수가 떨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기준은 6점 이상 득점한 자에서 선발 예수를 뽑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상대평가 첫해 합격 점수가 59.75점 있어요. 그러니까 60점 미만도 합격 있다. 다만 꽈락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꽈락 있는 과목은 시험은 항상 뭘 주시면 그냥 골고루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할 때 편식을 했어요. 1차 과목 공부할 때 나는 회계원리 자신 없어. 회계를 공부 안 해요. 어차피 다른 과목에서 점수다. 우리 회계원리 꽈락이 60%가 넘었어요. 난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골고루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꽈락 있는 과목은 반드시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효자 과목은 있어야 돼.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한 과목에 점수를 보완 쓰는 과목이 있지만 골고루 공부를 해서 꽈락은 반드시 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에 따라서 시험 대책이 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절대평가 1차 과목은 빼는 과목으로 이렇게 선언한다. 빼는 과목. 근데 2차 과목은 더하는 과목이 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는 상대평가니까 절대평가니까 몇 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까? 6점을 합격하는 거죠. 그럼 굳이 내가 100점 목표로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노력의 낭비가 되는 거지. 근데 2차는 상대평가야. 내가 몇 점을 맞아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60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남보다 점수를 더 많은 공부함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에서 뺀 시간을 어디다 투자라? 2차에 투자하면 2차 때 공부하기 쉬워요. 물론 1차 끝나고 2차 집중반이 있긴 있어요. 근데 두 달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1차 기본 수업 봐도 보셨나요? 두껍습니까? 두꺼워요? 근데 2차는 몇 과목입니까? 두 과목이죠. 두 과목인데요. 자, 제 문제집만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관계복구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객관식과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에서 좀 우리가 고득점 목표로 공부하는 것보다 좀 60점을 목표로 이제 60점을 넘기다 목표로 공부해서 좀 빼는 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거기서 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라? 2차에. 그래서 뭐 지금 또 동차생들이 뭐 2차까지 막 공부 추가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수업 정도 따라오시면 나중에 7, 8월 정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그래요. 교수님 말 들을 걸. 그러면 1차 때 2차를 한 번도 안 떠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근데 막상 2차 때 오니까 멘붕 빠진 거죠. 그 법적 용어, 암기의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2차 동차 준비하더라도 2차 수업은 꼭 들어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취업 자문위원이라고 했죠. 뭐 센터장인데요. 제가 그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이미 그 올해 26회 대방학원 합격생 2명 벌써 추천해갖고 취업 보냈어요. 30대 딱 여자분인데 그래서 타워 PMC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단지만 관련했었는데 관리 대리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제가 취업할 때 꼭 추천의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결사하신 분들 추천 안 해요. 결사하는 분들 추천했더니 나중에 소장 부임받고도 결근하더라고. 그래서 결사가 않는 분들. 그래서 최소한 2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 동차 준비하더라도 좀 2차 수업 정도는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2차 공부하는 양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는 빼는 시험이니까 꼭 고득점이 아니라 6점을 이렇게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2차 과목은 좀 합격 점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고득점 목표로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략을 위한 4가지 포인트죠.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하려면 시험 유형을 파괴라서 객관식이냐 주관식을 이용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합격 기준에 따라 시험 대책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꽈락이 있다 없다.
이 때문에 골고루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공부로. 그래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에서 이제 전략을 달리하니까 그래서 2차는 상대평가라 1차 끝나고 시험 보다도 좀 수업 정도 들으면서 2차 때 좀 편하게 공부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채택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돼. 정보. 구체적인 정보냐? 우리 시험 그 출제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이야. 우리 시험의 시식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식권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무를 써 시행 기관은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이에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가면 우리가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파악하는데 근데 산업인력공단 기출 문제였다면 큰일 납니다. 이건 개정상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출제기관인데 우리 시험 기준 등을 이렇게 예시를 안 줘요. 어떤 기준에 출제한다. 근데 기출 문제는 이미 그 시험 출제기에 맞춰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항상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이미 출제된 문제보다 더 좋은 정보가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출 문제 구입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관리 주택관사는 법령 문제가 있다니까 개정상이 많다 적다. 많기 때문에 에디서 출판되는 기출 문제집은 다 개정상을 반영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 기준점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민법 공부합니다. 민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시험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변호사 시험 민법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주택관세에 맞는 민법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출 문제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기사 문제 같은 건 문제 은행식이에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하는데 우리 주택가사는 문제 은행식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문제가 문제 은행화되고 있어요. 왜냐면 시험의 수가 많이 차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는 뭐 토시 하나 들고 똑같은 문제는 5년 안에서 출제를 못합니다. 그건 제가 출제원들한테 얻은 정보야. 다만 문제를 변형시켜야 돼요. 근데 출제원별로 중요도는 똑같거든. 그럼 그 문제를 내가 다시 취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기출 문제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1차는 이제 문제 은행화 됐어요. 올해 시설교는 오래된 놀랬던 게 뭐냐면 올해 1차 과목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뭐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난했다. 무난했다. 떨어진 분들한테 보면 무지개 어려웠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 전체적인 평가를 봤을 때는 좀 올해 작년도 비교 때 무난하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24회 때, 25회 때죠. 1차 합격률이 20%가 넘었습니다. 넘었어. 근데 무난했다 했는데 올해 1차 합격률이 11.4%. 합격 문제 더 무난. 제가 봐도 문제가 무난했단 말이야. 뭐 시설개론 같은 건 거의 기출 문제 유형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왜?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달리 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1차 과목을 60점 넘길 때는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 이제 출제 경향 확인이죠. 정오 판정 문제.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찾는 문제가 있고 어구 선택 뭐 숫자나 객관식이라도 단어만 이렇게 찾는 어구 선택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어구 선택 문제 같은 뭐 주관식과도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을 보고 시험의 특징을 이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인데 우리 심해 놨던 문제예요. 이제 정오를 판정한 문제죠. 자, 옳고 틀림을 판정 문제.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 틀린 것을 고르라 이 문제가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얘는 우리가 이해관계수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 5가지 비교 지문에서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걸 찾는 문제가 이 유형 문제고 가장 많은 문제죠. 두 번째, 자, 뭐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옳은 것을 고르라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근데 객관식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가 쉬운 문제일까요? 옳은 것을 고르라가 쉬운 문제일까요? 옳은 것을 고르라 쉽습니까? 이게 훨씬 어렵죠. 왜냐면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는 다 4가지는 옳은 질문이고 1가지는 틀린 질문이잖아. 근데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걸 찾은 4가지 질문 틀린 질문이잖아. 그럼 틀린 질문을 또 옳게 바꿔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다가 훨씬 더 좀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다가 출제 빈도가 높았어. 물론 지금도 출제 빈도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다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문제가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이 2가지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2가지도 뭐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5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단어나 이렇게 숫자를 선택하는 문제.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난 것은 그래서 객관식도 이렇게 숫자를 찾는 문제나 용을 찾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는 주관식과도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이건 단순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게 출제 유형에서는 많은 문제 비율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1차 과목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뭐냐? 복수 정답을 찾는 문제. 박스형 문제라죠. 그래서 보기를 주고 거기서 복수에 해당되는 정답을 찾는 문제. 이게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야. 근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렇게 공부해보면 박스형 문제 많이 풀어봤죠. 뭐 5가지 보기 좀 있어. 근데 꼭 보면은 거기서 뭐 하나 정도, 2개 정도 막 틀린 지문도 있잖아요. 꼭 그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근데 이런 문제란 것도요, 추세가 있어요, 유형이. 요즘 추세는 뭐냐? 박스하는 게 다 정답이야. 어? 박스하는 게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내가 학창 시절에는 야, 박스형 문제라도 뭔가 하나는 틀렸는데 내가 보니까 다 옳은 거야. 막 거기서 시간 끄는 거야. 그래서 문제도 우리가 작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즘은요, 뭐 문제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뭐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뭐 찍어서 맞는 것은 실력이 아니야. 내 본 시험에서 찍어서 맞는 것도 내 점수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 찍었을 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박스형 문제가 나오잖아. 그때 내가 뭘로 문제 났어? 그럼 뭘 해라? 모두 정답 있는 걸 찾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응? 그러면 또 옳은 순서 골라라는 문제가 나오지. 옳은 순서. 응? 아, 옳은 순서를 날식해라. 근데 내가 찍어야 되겠어. 몇 번 찍는 대일할까? 응? 제가 그 우리 시험과 유사한 시험 많이 분석해봐요. 내 건축기사나 건축 설비기사 문제 보면요, 20년 동안 옳은 순서 골라라. 어? 모두 1번이 정답했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원이 1번의 정답을 만들어야 편하거든. 왜 1번부터 다르게 만들면 정답 만들기가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1번을 옳게 만드는 거야. 만들고 1번 보면서 2번, 3번을 조금씩 트는 거지. 그래서 기사 문제는 무조건 옳은 순서 찾을 문제를 찾을 때는요, 무조건 그냥 문제 읽을 필요 없어. 1번 찍고 나오면 돼. 어? 그러니까 이 자격증심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학문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 때문에 그런 시험 유형을 판단해서 내가 찍을 때도 확률을 높여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복수 정답을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많이 취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옳은 것을 고르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가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제 주관식 문제죠. 주관식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문제, 숫자를 쓰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용어를 쓰는 문제, 용어 아라비아를 복수를 이렇게 쓰는 문제. 그래서 자, 하나당 문제당 우리가 가로를 하나 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2개 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3개 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상대평가 첫 해에는 부분 점수가 없었어요. 3개 가로 쳤었어요. 하나도 틀렸으면 다 틀리겠단 말이야. 근데 작년도부터 우리가 부분 점수가 도입돼서 하나도 맞추면 부분 점수, 이제 가로 개수당 이제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서 이제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라 이렇게 숫자나 용어를 쓰는 문제 또는 숫자, 용어를 이렇게 병에 쓰는 문제가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관식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관식은 주로 뭘 해야 된다?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암기. 근데 주관식 문제도 예전엔 객관식과 주관식을 비교할 때 예전 주관식 좀 쉬운 유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관식이 좀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들, 지엽인데 뭐 애들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시중에서 2차 과목 사보면 다른 사이트나 다른 출판사 문제를 보면 대부분 객관 주관식이 분리 안 돼 있고 하나에 이렇게 문제집이 돼 있거든. 근데 애들에서는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따로따로 있고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저도 뭐 정보를 얻는 게 있고 뭐 출제위원이나 또 출제 기간 중에 모의원들이 들어갑니다. 모의원들은 전년도 합격생들 중에서 고득점자들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해서 난도질을 하거든요. 그럼 걔들 얘기 들으면 대부분 기준은 애들 책이더라. 여기는 출제한 실태하면 애들 모든 기본서나 또는 문제집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 교재 믿고 따르시면 주관이 또 크게 이렇게 걱정이 없을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단원별 출제 빈도와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확인한다. 보니까 단원별도 출제 비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1차 과목은 절대 평가죠. 절대 평가. 어느 단어는 분량은 많은데 해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단어는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이해 가졌죠? 그럼 굳이 1차 과목에서 거기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회계원리에서도 뭐 표준원가 계산 문제 나오는데 표준원가는 뭐 고급 회계라고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굳이 그걸 6점 맞는데 공부할 필요 없어. 그래서 시간 뺏기를 버튼 거지.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자. 그게 이제 단원별 출제 빈도하고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출문제 가지고 분석했는데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저 자주 나오는 키워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는 얘기죠. 높다는 얘기죠. 몇 가지 복귀했어요. 이제 2차 과목의 관계 복귀는 몇 가지야? 자, 14가지 법에서 취재가 됩니다. 올해 그 하나의 법이 나눠지면서 14가지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평가로 이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택법서 8문제. 자, 공동주택관리법서 8문제. 8문제. 자, 임대주택하나법서 이제 각각 2문제. 건축비 7문제야. 보실까요? 그럼 주택법, 그럼 만약에 절대평가라면 60점은 24문제를 맞는 거죠. 4문제. 그러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에도 이게 몇 문제입니까? 16문제, 7문제가 23문제지. 그럼 이 세 과목은 죽어라 공부해야 돼. 공부를 하면 되잖아. 그럼 어떤 법은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 근데 한 문제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 굳이 한 문제 나오는 법률 갖고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단원별로 출제비율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해도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나눠질 때 뭐 자산은 뭐 해마다 출제비 높으니까 자산 쪽에 우리가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고, 그럼 원가도 단원별이 있단 말이에요. 출제비 낮은 단원 버리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대평가는 단원이 출제비율이 높은 단원 위주로 해서 6.5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더 편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받아 보시면 아마 단원별 이렇게 출제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에 내가 중점을 할 거냐, 어느 단에 벌 거냐, 그걸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자주 나온 또 키워드 했어요. 21대가 우리 관리심에서 가장 어렵던 문제인데 1번 문제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한 교육 내용에 포함 사항을 모든 것은 일단 입주자 대표라는 용어가 문제가 나왔었죠. 나왔죠. 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입주자 대표의 관련 문제가 나왔죠. 한 해에.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세 번째 입대가 나왔죠. 자,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결대표자를 선출하게 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럼 동결대표자도 입주자 대표 구성원이야. 그럼 입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 임원의 선출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이드가 짤수되시죠. 주관식에도 입대가 나왔죠. 보세요. 한 해에 벌써 입주자 대표 관련된 문제는 몇 가지 나왔어? 5문제. 그럼 40문제에서 5문제 나왔다는 것은 입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럼 이것은 자, 상대평가에서도 여긴 반드시 틀리면 안 되고 절대평가에서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효율성이 높다는 거지. 이건 다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은 이 단어는 꼭 맞아야 된다. 그런 단어는 꼭 공부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서 거기서 점수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떨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 또 우리가 올해 뭐 사회적 이슈 뭐 킬러 문항 같은 게 나왔잖아. 뭐 그런 문제는 굳이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왜냐면 취재원들은 조금 사이코적인 변태적인 기질 갖고 있어. 내가 취재한 문제를 많이 맞춘 걸 좋아할까? 덜 맞춘 걸 좋아할까? 많이 틀려갖고 그 사람들 회의를 느끼는 세디스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점 방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문제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기출문제 10년 분석인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던 키워드가 있어. 걔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근데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음에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입대 관련 문제는 뭐 법규하시면 공통 중첩되는 부분인데 항상 5문제씩 출제가 되는 거지. 그럼 중요도를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패턴을 파악하는 거야. 패턴. 우리가 문제도 찍어서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래서 표현에 따라 정답 찍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 볼까요? 자, 관리심에 나오는데 이게 노골적인 편 형태가 있단 말이야. 자, 사업의 종료,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 사업장에 18세 이상 6세 미만인 근로자 사용자는 예외 없이 금융강화 법상 사업장 갑제된다. 예외 없다 표현했죠. 무조건 내 뭘로 문제 나왔잖아. 이게 공법진서 예외 없다. 어떤 건 많이 있다. 그때는 무조건 걔 찍고 넘어가면 돼요. 걔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그 정답이 있던 패턴을 읽을 수 있어. 지문에 예 없다 보면 항상 얘가 예 없이 다 정답이었거든. 응? 그러니까 뭘로 문제 내가 뭘로 문제 나왔어요. 그래도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다면 이런 노골적인 편 지문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걔를 찍으면 정답 확률이 높아진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란 것은 머리 좋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자주 하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그 생활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 자격증 보면 막 볼 때마다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 자격증 많이 따신 분 있어. 근데 이 패턴 파악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주 나온 편의 형태 있다. 입주자 대표인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계를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를 구성한다. 근데는 2010년도 신설됐어요. 근데 2010년도 신설인데 해마다 나오는 패턴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내년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기출문제는 한 해도 안 빼놓고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얘도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답이 된 건 이 사란수자. 사란수자고 관리가 항상 기출문제면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을 대비할 때는 그렇다고 전체 토시 하나 들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패턴에서 정답되는 패턴만 우리가 핵심에서 공부하고 자꾸 연습하시면 공부의 효율성이 더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게 패턴을 파악하는 거야. 근데 뭐 여름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질문은 어디가 키워드다. 그래서 나중에 2차 과목 기본서 받아보면 아마 그 지문 하나에서도 이렇게 뭐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지문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지문 패턴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된 패턴이 있다. 보니까 문장 속의 단어나 숫자가 다른 단어나 숫자로 바뀌어 출제된 유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학 준칙을 누가 정할 거냐? 이 법에서는 시도사 정답해냈어요. 근데 항상 이 시험이 나올 때는 항상 주어가 정답이야. 이 시도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 시장군 수청이나 또 입주자 대표를 바꿔서 나오는 집이냐. 그리고 여기는 8번 정답이 나왔어요. 이 시험에서는 다른 데는 정답이 아니야. 무조건 뭐가 정답이더라? 시도에서 정답이야. 그럼 뭐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땐 모든 짐을 안 간다는 게 아니라 키워드 그것만 우리가 공부하시 넘으면 객관식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8번 정답이 있던 질문입니다. 근데 좀 난도가 높은 게 숫자를 바꾸는 시험인데 이 도정상하치특이 이 질문이 또 6번 정답이 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300세대 미만이지. 밑에가 300세대 이상. 근데 만약에 차라리 이 300세대를 150세대나 500세대로 바꾸면 그렇게 바꿔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쉬울까 어려울까? 단 숫자 바꾸는 쉬운 문제야. 근데 이상과 미만을 바꾸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과목은 공법 계통이다 보니까 인가 이상과 미만. 그렇다고 공법에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2차 과목에서 관리심에서는 숫자를 암기게 1000개의 숫자를 암기하셔야 돼요. 1000개 숫자. 근데 숫자는 기가 막히게 암기해. 기가 막히게 안 되면 시험장 갈 때만 다 암기하고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 미만 바꾸는 되게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공부를 할 때 이상과 미만을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상과 미만 바꾼 데는 한 10가지 지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면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 패턴과 이걸 바꾸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중요 그 숫자 뒤에는 이상과 미만과도 몇 가지 체크해서 우리가 정할 필요 있다. 이건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놓치지 않는다. 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우리는 문제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출제 못합니다. 5년 안에서는. 다만 이제 편향태를 우리가 달리 가는 거죠. 이제 시설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28회 때 나왔던 겁니다.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파트는 복사난방 구조거든요. 바닥 복사난방이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게 18대 출제가 됐습니다. 보니까 진기난방과 진기난방 이제 대류신난방이에요. 비교하여 열기자가 방열량줄이 쉽다 했어. 방열량 온도질이 어려운 게 복사난방의 단점이거든. 18회 때 나왔어요. 자, 19회 때 문제 볼게요. 시설교는 문제입니다. 19회 때 나왔어요. 대류난방과 비교한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문제죠. 이제 패턴 보니까 지문들이 다 틀리죠. 근데 정답 패턴 볼까요? 네 번째니까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도 쉽다 그랬어. 보세요. 얘가 또 정답이 됐지. 아니 18대 정답인데 얘가 또 19회 때 정답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단원이라도 하나의 문제라도 정답이 되는 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개념도 이해하고 정답이 되는 위주로. 근데 바닥 복사난방이 18회 19회 나왔죠. 올해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올해 또 시설계는 등장했어요. 이게 아파트는 무슨 난방 구조니까? 복사난방.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정답이 됐던 지문이 문제는 지문이 달라졌잖아. 다르지만 정답은 같은 게 이제 편향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 능력을 높이려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불합격이라 봐야 돼. 이런 문제 꼭 맞추고 아까 봤던 킬러 문제 같은 건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합격이란 필수 조건으로서 출시의 경향을 기출문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해서 정오 판정 문제냐, 자 어구 선택 출제 유형을 보고 시험 특징을 일단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고, 자 문제가 어떤 분야에서 출제가 되느냐, 굳이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마는 말까 한 단어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해마다 뭐 5문제 출제가 된 단어 있다면 거기는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주 나는 키워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앞에서 제가 분명히 입주자 대표가 한 해에서 다섯 문제 나왔잖아. 그럼 그런 것은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는 표현이 공략의 실마리인다. 그래서 모든 짐이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문제에서도 다른 것은 보조가 되는 거고 정답이 되는 짐만 우리가 공부해도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자격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 표현만 다른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 그래서 기출문제 풀다 보면 해마다 나오는 유형이 있고, 해마다 나오는 패턴이 있고, 해마다 나오는 그 정답이 되는 질문들은 꼭 우리가 학습해서 맞춘다. 그래서 그만큼 기출문제가 항상 중요한 겁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시설교육 문제 보면 뭐 한 3년 전에 기출에 정답이었던 게 또 똑같이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학습하셔야 돼요. 자,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 간다. 우리 이사 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똑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항상 시험도 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건 11월 달에 이제 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차는 7월 달. 2차는 올해 9월 16일 날 봤잖아. 9월 달.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변형이 나올 수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작년도 최초로 그 주택관리사 시험이 국회의원 그 감사, 그 국정감사했잖아요. 거기서 거론이 됐답니다. 거론이 돼가지고 왜냐면 그 주택관리사가 아마 산업인력공대 시하는 시험 중에서 연령대가 가장 높은 시험이 어딜까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우리한테 따지면 연령이 밑에 아마 산업인력권 시하는 모든 자격 시험에서 연령대가 가장 높은 시험이 주택관리사부 자격 시험입니다. 시험이다 보니까 야 이거 노령자들 노령자로 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노령자기 때문에 중년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이 기간 너무 짧다. 짧다. 그 국회의원께서 그거 해서 근데 그 작년도 그 국감에 나왔는데 이미 그 12월 달에 시험장 같은 게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그 26회 때는 반영 못 했지만 2차부터는 아마 1차하고 2차를 텀을 좀 그 담당자께서 좀 띄워주겠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10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럼 좋아진 건가 나빠진 거예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어떤 분은 막 시험하면서 지치니까 이놈의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공부 안 되니까 야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동차신 분 중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1, 2차 기간이 좀 멀어질수록 좀 유리하다 보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요, 뭐 2차만 준비하신 분들도 그래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 패턴 시험 문제가 2차만 준비하신 분도 불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과정이 다 우리가 동차생 공부 방식으로 이게 다 커리가 짜져 있다 보니까 이 동차생 그 2차생들이 동차생과 같이 그 패턴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까 빨리 점수를 끌어올 수 없는 그 커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2차만 준비하시는 특정이 이제 몇 가지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부량이 적다 보니까 한 해 있게 합격을 못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분들이 또 다음에 가도 여건이 똑같은 거야. 그 때문에 또 합격하는 두 과목 공부해서 유리할 것 같지만 제가 올해 전화 많이 받았어요. 물론 2차만 제시해서 뭐 평균 점수가 80점대 넘어가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60대 초반 이렇게 맞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그 에듀리에서 아마 2차 특별반에서 퍼펙트 강의가 신설돼요. 그래서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빨리 점수를 끌어올 수 있는 말. 왜냐면 동차생들은 1차 합격했어요. 몇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번 볼 수 있는 기회야. 근데 2차생은 배수진을 쳐야 되잖아.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도가는 거니까. 근데 의외로 많아요. 우리 시험에서 그 제가 여기 말하면 안 되겠다. 막 장수하신 분들 많으세요. 보면. 왜냐면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라 공부 시간에 안 나오는 거야. 절대적인 공부 시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2차 그 과정에서는 퍼펙트 강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학습지도 합니다. 그분들 1대1 학습지도 하면서 끌어온 방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차생까지는 아직 무리고 그다음에 제 제자는 아니지만 제 아는 지인께서 국토교통부 상임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기저귀까지 가르쳐줬던 사람이에요. 조카인데 걔한테 압력을 항상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제도도 좀 이렇게 병이 됐어. 아마 2차 날짜는 좀 바꿔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 그러니까 1차를 7월 16일에 많이 시험 보는데 9월 달 목표로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1차 이제 시험 공부해서 7월 16일 날 보겠다고 시험 공부가 났어. 근데 우리는 9월 달 목표로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이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 날도 기한 있잖아요. 16일 이사 가는데 20일 날 짐 싸러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한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날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D- 생각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셋불도 당기면 빼라. 빼라. 그래서 하기로 했으면 시간이 없어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15일 날 이사 가는데 15일 날 아침부터 진사하면 내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싸두면 이사하는 날 쉽잖아요. 공부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부터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쉬었다가 내가 1월 달부터 공부 본격적으로 할 거야.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오늘부터 내가 공부하기로 맘먹었으면 오늘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전략적 첫 번째. 이렇게 대답 잘하시는 분들 좋아해요. 저는. 나중에 합격하고 오세요.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저 두 번째 추천 유형. 첫 번째 결사하는 사람.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소장님 되셨어요. 아파트 가보면 소장님의 갑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누굽니까? 입대 회장. 회장 아파트 근무하세요? 회장하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회장님 하셨어요? 이사님? 총무이사? 소장님이 갑이에요? 입대가 갑이에요? 갑이에요? 어느 단지가 그래요? 요즘 많이 역전됐어요. 요즘은 이 법이 이제 전문화되다 보니까 어떤 수장님 입대가 마음에 안 들면 입대 해임 절차 거쳐서 해임시키면 돼. 절차 있어요. 그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건 뭐 제 3자 녹취인지 아닌지 뭐 요즘 개인정보법이 그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멋진 소장님이시네. 근데 저는 여러분 16회 때 대방하고는 선배님인데 그 단지에서 그분이 소장님 하고 계세요. 하신 여자 소장님이야. 근데 입대를 하려면 그 소장님 면접을 봐야 돼. 면접 보고 당신 동대표 하라면 동대표 나갈 수 있고 당신 하지만 못 나가요. 그런 단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입대가 갑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앞에도 갑과 을의 관계도 있어요. 근데 뭘 얘기하다 내 여기까지도 왔지? 예? 대답 잘해라. 대답 잘하시는 분도 이제 추천하니까 아마 수업 시간에 뭐 제가 대답을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건 두 가지야. O냐 X냐. 그것밖에 안 물어. 그럼 여러분들 대답할 때 O, X만 대답하시면 돼. 근데 대부분 옳은 것을 많이 안 물어봐요. 옳은 것을 물어봐도 의미 없으니까 대부분 틀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X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럼 왜 내가 물어볼 때 왜 대답 안 했냐고 물어보냐? 내가 대답했을 때 틀렸을 때 쪽팔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들쪽팔리면 뭐라고 대답해라? X라고 되면 들쪽팔려요. 대답 잘하세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효율적이다. 뭐 이삿짐 가는데 이사 가서 버린 것보다 버리고 이사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근데 공부도 버릴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단원별 출제 빈도에 따라 1차 과목은 절대평가니까 버리고 가자. 다음에 2차 번 그 버린 시간을 2차에 투자해서 더하는 과목 가자.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공부도 효율성이 있는 거죠. 또 이삿짐 살 때도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 있잖아. 그래도 아침에 이게 세수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비누 같은 거 세면도구를 미리 싸놓으면 돼 안 돼? 너 공부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애들 커리가 있잖아요.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제풀이 과정. 어떤 분은 지금 뭐 개념 파악도 안 되는데 문제부터 푸신 분도 있어. 그거 효율적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되고 나서 그때부터 문제를 푸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애들 그래서 애들이 합격률이 가장 높고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고득점수가 가장 많이 났어요. 그러면 그 커리가 좋은 커리다, 나쁜 커리다? 좋은 거다. 그럼 커리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요. 공무원 애들 강의 들어가면 쉬워요. 애들이 전문 애들은 쿨해가지고 그냥 잘 받아들여. 아니면 아니다. 근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참 힘들어요. 뭐 고집이 세. 고집 무지하게 세요. 내가 뭐 60년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거 고집 버리셔야 돼요. 네, 버리시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애들 커리가 정답이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에요. 소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소장님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소장님은 소통하는 분이에요. 소통. 근데 나이들 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
아마 우리 그 이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아, 연식 있으세요? 마스크 썼는데 저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이 좀 역정이 많아요. 근데 공부할 때는 어차피 여름 초보니까 그냥 교수님들 말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올해 꼭 들어야 돼 말. 응? 올해 이제 2년 끝내자고. 응? 자, 일생생활과 병에서 준비한다. 항상 공부할 때 보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겠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도 공부 시간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요즘 어플도 있고 요즘 기기들이 많이 발전됐지. 그럼 화장실에 갔을 때도 공부 시간이 될 수 있어 없어? 있고 밥 먹을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병에서 공부해서 공부 시간 왜냐면 공부의 양에 따라서 합격률도 이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병에서 이제 시간을 벌어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와 같이 똑같이 준비하면 학교한테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부하지 않을 부분은 버려라. 버려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오래되는 시간을 차지한 단어 있단 말이야. 근데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내가 어려면 상대방도 어려운 거야. 어? 그런 건 나도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절대평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죽어로 막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도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만 이해하는 거라 옆 짝지 보니까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같이 버리면 돼요. 절대평가니까. 근데 이걸 상대평가로 그러니까 출제비 나는 데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니까 40문제 중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취재되지 않는 분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출문제를 쓸 때는 10년치를 분석하는 게 좋아요. 10년치 분석해서 보니까 10회분 시험에서 전혀 취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딱 한 번밖에 취재된 부분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평가에서는. 근데 상대평가는 공부를 해야 될까 않을까? 해야 돼. 상대평가는. 그래서 다른 응시자에게도 어려운 분야나 또는 문제, 지나치게 전문적인 분야, 자세한 규정들을 묻는 문제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시간 다 뺏어먹는 거니까. 최근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 해당 연도 고유 문제는 다음 시험에서 출제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버리고 가자. 그래서 출제비율이 높은 단원, 출제 빈도가 높은 키워드만 공부하셔도 6점 만대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대평가죠. 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다도 어려운데 내 짝지도 어렵다고 그래. 에? 그럼 상대평가 쓰면 같이 버리면 돼 안 돼? 저 사람 버린 걸 내가 공부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보다 한 점이 더 맞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보니까 취재 단원이 낮은 단원이 있네. 우리가 이제 노동법 쪽에 들어가면 법이 11가지 법이에요. 이제 7문제가 나와. 올해는 작년도 8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단원에 비해서는 막 취재 문항수가 많진 않아. 근데 절대평가 같으면 버릴 수 있죠. 근데 상대평가에서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왜 애들에서 고득점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다른 학원 가면 노동법을 아예 수업 안 해. 내가 강의하는 사람도 어렵고 분량은 많고 하는 사람이 어렵고 듣는 입장에서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좀 막 특강까지 들어가요. 근데 특강에서 다 나왔거든. 7문제 올해. 그러니까 애들 학생들이 7문제가 앞질러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평가든 버리는 단어이라도 2차 과목을 배울 땐 버리지 마시고 좀 공부량을 좀 높여가야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게 2차 과목입니다. 공부할 때 이제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형태의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요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우리 목차 있어 없어요. 이제 목차부터 공부하는 거야. 목차형이라고 자 목차에서 이제 뼈대를 청하고 그다 살을 붙여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지. 처음부터 막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머리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형태. 그래서 골격 세고 목차형이하고 거기다 하나 이렇게 살 붙여가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자격증심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남들이 기피한 단도 집중하여 2차 과목에서는 점수를 올려야 그러니까 고득점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합격증 나와야 취업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요즘 공채회사들은요, 그 관리회사들은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공채 공고해서 뽑아요 미리. 왜 웃으려고 먼저 뽑아가고 있어. 근데 애매한 점수를 맞게 되면 이거 합격했는지 불합격인지 모르니까 취업 준비도 못해. 막상 합격증 받고 나니까 합격했다네. 공채 다 끝났어. 그렇잖아. 그럼 일단 올해 지금 성우 캠프라는 것을 애들서 실무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은 고득점 나왔으니까 내가 합격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취업도 그분들 어떻게 돼? 빠르고 모든 정보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됐으면 고득점 맞아야 나중에 취업에서도 뭐 물론 우리가 취업할 때는 고득점 맞다고 빨리 그 사람 뽑는 건 아니야. 근데 취업 준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분들이 준비도 빨라지는 거니까 됐으면 2차 과목은 그럼 고득점 목표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자 공부할 때는 이해해서 암기 순서로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머릿속에 소멸시효가 있다 없다. 일단 뭐 돌았으면 잊어버리는데 그 때문에 처음부터 암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해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점차 이제 암기 순서로 간다.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순서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해서 암기 순서있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모의사는 봐야 될 건 뭐일까? 저한테 전화 옵니다. 시험 끝나고 교수님 시간 없어서 못 풀었대요. 합격했다 불하겠다. 풀하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아마 1월 달부터 모의사 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좀 어떻게 커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시험 본 날까지도 전날까지도 모의사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자신이 없대. 자신 없다는 거야. 그 자신이니까 시험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문제 풀어내잖아. 그 본 시험에서도 막 우왕좌왕하는 거야. 막 마킹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평상시 모의사를 보세요. 모의사라는 것은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의사를 통해서 내가 시간 안에 푸는 실전 향상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사 보게 되면 내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될 때도 모의사 보세요. 꼭 보세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보겠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내줄 테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꼭 보시면 한 해 볼 때마다 점수 또 모의사 한 번 볼 때마다 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사는 꼭 통해서 실전 능력을 우리가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노력에 낭비 없이 합격하는 방법. 어디서 공부해라? 채광 학원. 채광 학원. 학원에 강의 사이트나 교재 강사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딜까요? 애들. 그래서 애들 선택했던 건 일단 합격의 가능성에 가장 유의미 접근했던 거야. 왜냐면 2차 과목은 상대평가죠. 그다음 모든 21회 때부터 고득점자, 최고득점자를 발표했어요. 올해 보니까 만점자도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고. 올해 보니까 실무에서는 최초로 만점자가 뭐 97.5점 한 문제 뜬 사람이 8명 나왔고. 근데 다른 학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점수라고 그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문 좀 쉬었다고 애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옆에 학원 물어봤더니 피학원 물어봤더니 또 신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학원 선택에 따라서 알죠. H사 갔다 왔잖아. 꽝이잖아. 다시 오고 리턴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들로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우리 목표라고 했어. 목표. 롱런 할 수 있는 명품 수장이 목표잖아요. 근데 다른 사이트는 그냥 시험만 합격시키면 끝난다 생각해. 근데 애들은 뭐까지 지원해줘요? 취업 지원까지.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취업을 목표로 가니까 애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요. 항상 그래요. 공부라는 것은 머리가 좋다. 내 공부 시간이 많다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전략적 접근해서 공부하면 효율성 있는 거고 내 몸이 심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교수님 말 믿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딱 2가지를 했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얼굴들 대부분 다 기억을 제가 했어요. 저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기 때문에 기억을 했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대답이 많이 나올 거야. 막 대답 안 할 때 막 제가 버럭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어떤 분 화낸다고 하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 막 김용공 교수 화낸다고 막 글 올리지 마세요. 이번도 그 합격자들 모여서 하는데 교수님 버럭한 데서 다 나왔대 정답이. 내가 왜 버럭했을까? 중요한 거니까. 화내는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거다? 강조하는 거니까 그 수업 시간 됐으면 대답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수장님 연세 좀 있으시죠? 저하고 거의 뭐 1~2살 차이 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대답 잘하세요? 제가 보세요. 저는 9회 때죠. 9회 선배지. 여러분 합격에도 27회잖아요. 뭐 기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 근데 선배가 후배한테 뭘 물어봤어. 대답 안 하면 선배 마음이 어떨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수님들이 물어볼 때 대답 안 해도 상관이 없어. 그분은 자격증 없으니까. 전 선배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실무 시간 대답 크게 하세요. 저하고 같이 가면 뭐 여기서 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까지 같이 갈 거니까 같이 이제 동반자로서 합격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